그 문장은 절대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줄. 그 짧은 문장이 국가의 판단을 바꾸고 세계의 균형을 흔들고 내가 알고 있던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카메라도 없었고 기자도 없었고 공식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여러 나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가 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나라들.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이름 하나.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그랬습니다. 그저 익숙한 나라. 뉴스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늘 뒤에 놓이던 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험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은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숫자는 점점 불편해졌고 그래프는 설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조용히 그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무도 크게 읽지 않았지만 그 문장을 본 순간 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나라의 이름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여전히 그 나라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전 세계가 판단을 바꾼 날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보 형식으로나마 제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기록이 언젠가는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류웨이밍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퇴직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산하전략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국제 정세와 기술, 경제, 안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상에 앉아 숫자와 문서를 다루는 조용한 직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일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분석하고 윗선이 요구하는 답에 최대한 근접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쯤 연구소에 도착했고 늘 마시던 진한 차를 한 잔 따르며 그날 검토해야 할 보고서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대응 능력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였죠. 그 안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넘기던 중 동료인 장하오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장하오는 저보다 3살 정도 어렸고 숫자와 그래프를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분석가였죠. 류 선배,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넘겨받았습니다. 처음엔 뭐가 이상한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예상대로였고 유럽도 늘 보던 패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익숙한 국명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고서에서 늘 중간쯤에 간단한 지표로만 언급되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페이지를 넘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영역의 수치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통신, 의료, 행정, 기술 대응 속도까지. 이런 결과는 보통 우연으로 치부되거나 데이터 오류로 분류됩니다. 저는 장하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시 돌린 거 맞죠? 장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번 돌렸습니다. 조건도 바꿔봤고 외부 변수도 넣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수치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페이지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나라가 등장하는 자료를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대부분은 입력값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외부 조건 설정이 틀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하오에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다른 팀에도 맡겨보죠. 우리가 아닌 쪽에서 돌린 결과가 필요합니다. 장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저와 같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다른 팀에서 올라온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치는 거의 같았고 오히려 몇몇 항목에서는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남아 혼자 자료를 다시 넘기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보통은 한 영역이 버티면 다른 영역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서로를 보완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개별 능력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제 글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중간보고 회의에서 이 자료는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장하오 외에도 각 분야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린칭 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올리면 질문이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진다는 건 지금까지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기에 익숙한 건 아닐까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다가 우연히 그 나라 관련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기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작은 사건이었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제가 보고 있던 데이터와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고 과장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대응.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 걸까? 회의 이후 연구소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평소처럼 웃으며 커피를 마셨지만 보고서가 오가는 책상 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곧 상부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써왔던 형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문장 하나를 쓰는데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하오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류 선배, 표현을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배려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흐리게 만드는 건 분석가로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린칭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의 방은 늘 조용했고 벽에는 이전에 작성된 주요 보고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항상 제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류웨이밍, 린칭 국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보고서 당신 생각에는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이상 현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라고 본다면 그대로 넘기기엔 위험합니다. 린칭 국장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 말은 신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책임을 온전히 넘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고서의 최종 문구를 정리하는 일은 사실상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강조하면 문제였고 약하게 쓰면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남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 요약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며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문장을 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의미는 분명하게.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읽게 될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보고서는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한 건 아주 사소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이틀은 걸리던 피드백 요청이 그날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내려왔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는 순간 이 일이 더 이상 저희 연구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하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책상 앞에 서서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위로 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신보다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팀은 갑작스럽게 추가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도 몇 명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상부 파견 담당관인 천누이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이 문장을 쓴 이유를 직접 설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 반복 횟수, 외부 변수 설정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천노인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히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료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유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문장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일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구소 안에서 이전과 다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괜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린칭 국장조차 저를 부를 때마다 문을 닫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조언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움직임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더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통보보다 먼저 사람들의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도에서 마주치던 동료들이 예전처럼 농담을 던지지 않았고 회의실에서는 제 발언 뒤에 짧은 정적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골적인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가장 먼저 느낀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같이 식사하던 장하우가 그날은 혼자 식당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고 올게요.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보고서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린칭 국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 또 다른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류웨이밍 분석관, 최근 작성하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그 말에는 평가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를 확인하듯이 들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작성하실 때 어떤 대안 표현도 고려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반 보고서와는 다른 경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인 철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일이 좀 커졌어요. 철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날 밤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떠올랐고 그 문장을 읽게 될 사람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자리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손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요. 며칠 뒤 연구소 일정표에 없던 회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의실 번호는 가장 안쪽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제 이름을 넣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린칭 국장,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상부 인사, 그리고 처음 보는 또 다른 2명. 모두 말수가 적었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소개는 짧았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뿐 직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집어들고 결론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가 그 문장 위에서 잠시 멈추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 그가 말했습니다. 작성자 본인이 쓴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도 추측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린칭 국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까지 간 겁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서 해당 보고서의 접근 권한이 대폭 제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였지만 저조차도 일부 내용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보고서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늘 보던 거리,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문장이 한 나라의 판단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분명 제 의도를 벗어날 것이었으니까요.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구소는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보고서에 대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였다면 이제는 이 결과를 전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결론을 부정하는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장하오가 오랜만에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류 선배, 요즘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료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어서요. 장하오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항목이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하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라면 단순한 분류 변경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전제 조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밤늦게 홀로 남아 고심 끝에 적어 내려갔던 그 한 문장 말입니다. 그날 오후 린칭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의 표정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인정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류웨이밍,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저는 그 뒤에 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쓴 문장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기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기쁘다거나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쓴 문장이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라는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녁을 차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 같이 시간을 보내줬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긴장과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이름이 불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실제 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관련 업무를 맡은 동료들이 작성한 부속 자료를 통해 그 흐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리스크 평가나 불확실 요소라는 표현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전제 조건, 안정 변수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부심이나 성취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린칭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둔 채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 대화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류웨이밍,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린칭 국장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나 경계보다 더 위험한 건 아예 보지 않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그 나라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늘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만 봤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넘기다 보니 공통된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앞에 나서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 사람들의 선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철란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표정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판단해왔던 것 같아요. 철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의 저에게는 가장 큰 공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이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문장이었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날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린칭 국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도 수화기를 한참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실에 들어가자 이미 몇 장의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익숙한 형식의 결제선이 그려져 있었고 그 맨 위에는 제가 더 이상 상상만으로만 짐작하던 단계의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린칭 국장은 문서를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개용도 아니고 토론용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판단을 위한 자료입니다. 저는 문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삭제해야 할 이유가 보입니까? 그 질문은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린칭 국장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이 보고서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전체에 걸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식 공지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실 앞을 지나칠 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흥분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수긍과 말없이 인정하는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하오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그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란과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표정이, 철란이 말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조용해 보여요. 그 말이 그날의 모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서 제가 쓴 문장이 조용히 읽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가 아니라 이 판단이 어떤 태도를 남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고 연구소의 일상은 다시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열렸고 보고서는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작성했던 그 보고서는 이제 더 이상 제 이름과 함께 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인가 문서는 익명처럼 다뤄졌고 그 문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기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점이 조금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누가 썼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린칭 국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관련 항목을 검토할 때 회의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정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하오도 예전처럼 제게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변수로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해졌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를 가장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철라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지만 제 표정이 편안해졌다는 걸 먼저 알아챘습니다. 요즘은 잠은 좀 잘 자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문장을 쓴 뒤로 저는 오랫동안 결과를 두려워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그때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보고서 앞에서 단어 하나를 고르느라 손을 멈추고 있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용감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판단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세상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꺼내는 이유를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로 말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남긴 변화는 이미 충분히 자리 잡았고 굳이 그 과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제 몫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이 만들어낸 변화보다도 그 문장을 쓰기 전에 제 태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늘 있었고 신호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위험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그저 지나가는 이름 중 하나. 분석표의 중간쯤에 위치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강점은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료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기술만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늦게 이해한 건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가 영웅처럼 나서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 그 신뢰가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는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을 분석할 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한 문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나 단순한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건 그 나라가 갑자기 달라져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보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누군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경험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 혼자 남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던 제 모습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저는 정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찾고 있던 건 정답이 아니라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큰 목소리로 존재를 증명하는 나라들도 있고 눈에 띄는 사건으로 평가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바로 그 조용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늘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 떠난 뒤에도, 시스템이 흔들린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강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하다는 건 항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선택과 책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도요. 제가 쓴 그 문장은 어쩌면 특별할 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조용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서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나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볼 때마다 숫자나 표보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작동하던 시스템, 서로를 믿고 움직이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던 모습들입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혹시 누군가 어떤 대상이나 나라를 습관처럼 평가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배울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연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보고서에 적혔던 그 한 문장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읽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판단을 조금씩 바꾸고 있겠죠.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남길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